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대학원 첫 수업을 이제 시작할 텐데, 얼굴과 얼굴을 보지 못하고 벽에다 얘기하는 것 같은 분위기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가슴이 아픕니다.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강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아무튼 이 어려운 셰익스피어의 소네트를 이제 공부하고자 하는데, 제가 문자를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보낸 것처럼 정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 이 과목에서 뭔가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과제를 내주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뭐 번역 다 된 거 각자 읽어보면 끝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필요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음 영문을 어떻게 잘 번역할까? 영어를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그런 거를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이거든요. 이미 다 레디메이드 된 것을 가지고 뭐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육대학원이라는 수업을 들으면서 다지고 나가야 될 것은 진정 영어 실력입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교육학 이론을 공부하잖아요. 그런 게 상당히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사범대학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항상 생각하는데, 교육학 이론으로 영어를 가르칠 수 있을까요? 별로 그거는 영어 공부하고 관계가 없어요. 교육학에 이제 영어가 붙어서 영어를 가지고 교육을 한다는 의미 때문에 교육학이라는 것이 어떤 하나의 학문으로 있지만, 교육학은 어떤 운반하는 도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도구에 얹어서 담아 놓아야 할 게 무엇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영어 교육이면 영어를 담고 이제 그 수레를 끌고 가야 돼요. 교육학 이론이라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또 이론적으로 잘 가르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건데, 대개 보면 뭐 임용고시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교육학 시험 문제가 거의 뭐 대부분을 차지한대요. 오히려 문학에 대한 뭐 전공에 대한 언어에 대한 이런 문제는 거의 많이 있지 않고, 교육학 이론만 가지고 어 공부를 한다고 하면, 시험을 본다고 합니다. 그러면 영어 실력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교육학 이론을 안 배워도 영어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영어를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교육학 이론을 내가 되게 무시하는 것 같은데, 뭐 이게 기록에 남는 거라서 참 말하기 조심스러워요. 뭐 수업 시간에 강의실에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얘기하면 어 뭐 쉽게 넘어가는 일인데, 이게 녹화가 되고 남는다는 생각을 하면 좀 섬뜩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반복해서 보고 마음에 안 들면 또 바꾸고 계속 이러니까 힘들어서, 이제는 내가 여러분들 얼굴 보고 강의하는 것처럼 그냥 막 말을 하고 실수해도 넘어가고 녹화된 상태로 가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게 해 보니까 방송에서 나오는 것처럼 꽉 짜맞춘 어떤 콘티에 의해서 그냥 모든 말을 쫙 나열해서 순서에 맞춰서 나가야 정말 정확하고 잘 들리는 그 콘텐츠가 되는데, 강의 시간에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녹화를 해 보니까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힘들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딱 정확하게 버벅대는 것 없이, 방송 실수하는 것 없이 쫙 자연스럽게 이제 이게 녹화가 돼야 되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우리는 편집도 할 수 없죠. 뭐 카메라가 여러 대라서 이것 비치고 저것 비치면서 나중에 다 만들어 나갈 수도 없고, 그냥 이걸 그대로 녹화한 채로 여러분들의 어 장치 속으로 들어가니까 굉장히 좀 뭐 하기 힘들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도 일단 뭐 이렇게라도 수업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나도 최선을 다해서 이 시간을 활용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시는 함께 읽으면서 주고받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 없이 그런 것 없이 일방적으로 내가 정답만을 얘기해 준다면 그건 진정한 공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대안으로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준 겁니다. 그 과제를 하는 것은 마치 강의실에서 내 앞에서 여러분들이 혼자서 해석해 보고 분석해 보고 그 종이를 나한테 보여주는 것처럼 공부하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보통 시를 가르칠 때 학부나 뭐 대학은 마찬가지지만 학부 수업에서도 시를 가르치다가 이 학생들에게 도전이 될 만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내가 안 해요. 아이들에게 한 10분 정도 시간을 주고 각자 번역해 보라 그래요. 그러면 그 나름대로 이제 그 시간 안에 하는데 힘들죠. 내가 뭐 아무런 것도 못 보게 하고 사전만 보게 해요. 뭐 핸드폰으로 사전은 보게 하되 어디에 들어가서 뭐 번역을 찾는다든지 공부가 아니니까 각자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내가 요구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나름대로 써요, 학생들이. 보면 이제 이 문장, 이 시에 대해서 보통 우리나라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어려운 걸 물어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99.9%가 거의 틀려요. 여러분들 그래서 나는 이런 예를 많이 들죠. 여러분 병원에 갔어. 의사 앞에 가서 "어디 불편해서 오셨습니까?" 이렇게 의사가 물어보는데 "저 아픈 데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의사가 뭐라 그러겠어요? 볼펜을 집어 던질 거예요. 나가라고. 마찬가지로 영어를 공부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디서 정답을 보고 와 갖고 노력 하나도 안 하고 남이 해 놓은 것 같고 내가 한 것처럼 아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이거는 공부한 게 아니죠. 아픈 것처럼 여러분들이 실수를 해야 됩니다. 일부러 실수할 필요는 없죠. 내가 정말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남겨둬야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 부분은 해석이 안 된다.' 그런 게 있어야지 어떻게 다 해석을 해요. 술술술술 해석을 다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 나도 여러분들 이거 가르치기 위해서 몇 시간을 공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고뇌한 흔적 그것을 기록에 남겨서 나한테 보여달라는 뜻이에요, 과제가. 그러면 내 앞에서 공부한 거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예 세상으로부터 눈, 귀를 다 막고 셰익스피어 소넷에 관해서는 여러분들 생각만 집중해서 우리가 읽을 시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제는 다 제출하라 그러지 않았잖아요. 열 몇 개를 읽지만 그중에 절반 정도만 제출하라고 했잖아요. 앞으로 스케줄을 봐서 더 많아지면 과제도 많아지겠지만 지금 당장은 그래요. 오늘도 2편을 이제 공부할 생각인데 한 편만 과제로 내줬잖아요. 근데 한 편은 내가 이제 설명을 할 텐데 보세요. 여러분들 그거를 혼자 했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걸 비교할 수가 없어. 나 혼자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은 다 정답으로 보여요. 그러면 이게 학원에서 공부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학원은 강사만 공부하는 거지 학생들이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공부하는 것만이 내 것이 되거든요. 강사 강의 백날 들어봐야 근데 공부한 학생들은 강사 강의를 통해서 자기가 모르는 부분을 해결받으면 이제 공부가 되는 거죠. 바로 내가 원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의사 앞에 가서 어디가 아프다고 어디가 불편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자신의 영어 실력이 이 소네트에 부딪혀 봐서 실패하고 실수하고 난관에 부딪히고 그런 것을 나한테 보여줘야 내가 의사가 뭘 치료하듯이 고쳐주고 이렇게 해석해 주고 하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야 영어 실력이 늘어납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남이 해 놓은 거 보고 있어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 비교해 보면 알아요. 그런데 학생들을 인제 가르칠 입장이라면 또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도 있겠지만 아이들이 공부하고 온 거하고 안 하고 온 거하고 달라요. 하고 오면 하고 오면 질문이 많아져요. 공부한 아이들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정의하는 공부의 개념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는 겁니다. 남이 다 아는 지식을 듣는 게 공부가 아니고 내가 해서 요 부분은 내가 아무리 해도 모르겠고 이 부분은 내가 알겠고 이렇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는 게 공부예요. 공부한 거야. 그 공부한 걸 가지고 가르치는 교수제 앞에 서서 묻는 거죠. 이게 왜 어려운지 좀 물어보고 왜 이게 번역이 안 되는지 물어보고 그럴 때 인제 가르치는 사람이 주면 그때는 정말 희열을 느낄 정도로 어떤 지적 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앉아 있어 봐요. '그게 그런가 보다. 지금 뭐 맞는 말 하겠지.' 이걸로 끝나요. 그런데 내가 정말 실패한 부분을 가르칠 때 보면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치료를 받는 거예요. 저는 그런 대면 수업에서는 이제 그런 수업을 했기 때문에 하루에 4 시간 수업도 훌쩍 지나가요. 왜냐면 뭐 계속 얘기해야 되고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줘야 되고 그런 식으로 또 여러분들이 한 걸 내가 검토하고서 그 자리에서 보고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고 묻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내가 발견하지 못한 거를 또 학생들을 통하여 발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서로에게 굉장히 좋은 교감이 진행되거든요. 근데 이거 이제 벽에다가 얘기하듯이 내가 카메라 앞에서 내 얘기만 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깐 50분 강의하는 것도 엄청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쉴 수가 없으니까. 방송에서는 뭐 몇 초가 이렇게 말이 없으면 방송 사고로 취급한대요. 이 녹화하는 이 동영상 수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갑자기 가만히 있어 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럼 이거 방송 사고예요. 내가 뭐 하다가 잠깐 볼펜이 없어져 갖고 볼펜 찾느라고 방송 중에 녹화 중에 그러면 이것도 방송 사고예요.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온전하게 마치 TV에서 편집된 프로그램처럼 딱 나오게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니까 이게 50분 강의가 사실 대면 강의로 뭐 200분 강의하는 것만큼의 뭐 양은 그만큼 할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은. 근데 시간은 인제 배가 되잖아요. 그 대면 수업처럼 하게 되면. 그럼 내가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학교 규정상 또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규정은 온라인 수업은 50분 수업을 25분 이상 하도록 권고합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을 이제 업로드하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딱 30 분이라고 써 있어요. 30 분인가 35 분인가 이런 것만 쓰라 그래요. 50분 수업. 그런 것을 계산할 때 여러분들 하루에 4 시간 수업을 내가 2 시간 50분, 50 분씩 하는 것은 학교 규정에도 어긋나지 않고 또 이 가르치는 사람의 어떤 그 피로도도 줄일 수 있어서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제 나와 함께 수업을 하는데 뭐 우리가 준비한 소네트를 만약에 다 읽게 됐다 그러면 드라마도 있어요. 드라마 나머지 몇 편을 가지고 또 드라마 다 읽을 수는 없지만 내가 학부에서 가르치는 방식으로 중요한 것을 일단 미리 지식으로 배운 다음에 그 드라마를 영화로 만든 것을 시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작품 하나를 거의 다 읽는 효과가 나옵니다. 그 드라마를 읽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소네트를 중심으로 인제 강의를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과제를 한번 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소네트를 부딪혀 본 거죠. 그래서 내가 소네트를 처음 볼 때 좀 낯설어 할 것 같은 것을 짧게 몇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걸 한번 화면을 공유하고 보기로 하죠. 계속 이 PPT 파일은 이제 만들어 나갈 텐데 어 지금은 뭐 소네트 하나 가지고 하는 시간이라서 많은 내용은 없어요. 먼저 셰익스피어 소넷은 총 154 편이에요. 굉장히 많죠. 이게 뭐 보통 사람들은 쓸 수 없는 양이에요. 154 편. 그걸 우리는 다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유명한 것들 또 굉장히 의미가 좋은 것들 골라서 읽는 겁니다. 셰익스피어 소넷을 보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부닥치는 게 이런 걸 거예요. thou, thy, thee, thine, thyself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뭐 잘 알다시피 다 뭐예요? you에 대한
그 고식 표현이에요. 시적인 표현이고. 과거에는 이런 게 상스러운 말로 쓰였대요. 그 뭐 셰익스피어 시대에는. 그런데 그러니까 뭐 그런 시대가 있었대요. 한두 번. 근데 이게 인제 세월이 지나면서 시어처럼 되고 시에 많이 쓰여지고 성경에 주로 많이 나오는 용어니까 이게 아주 굉장히 클래식한 랭귀지로 말할 때는 이런 식의 표현을 한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많이 만날 거예요. 이게 thine 하면 yours, thyself 하면 yourself 이런 식으로. 이것은 다 단수예요, 단수. 단수 2인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인제 이라는 말은 이제 복수예요, 복수. 복수 2인칭을 말하는데 그것은 인제 뭐 소유격이나 목적격이나 뭐 이런 거 다 유하고 똑같아요. 단수 유의 현대어하고 똑같아요. 이가 변형된 것이 아니고 다인은 다인을 그대로 사용했지만 이라는 그 2인칭 복수는 소유격이나 목적격이나 다 이런 식으로 똑같이 현대어처럼 쓴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우라는 유라는 이 고시어 2인칭이 주어일 때는 정동사, 그 문장의 본동사를 말하죠. 본동사는 st나 est 혹은 t가 붙습니다. 이것은 3인칭 단수에 s가 붙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3인칭 단수에 s는 셰익스피어 시대에 붙일 수도 있고 안 붙일 수도 있어요. 안 붙인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다우라는 2인칭을 말할 때는 est나 t를 붙여요. 그래서 우리가 읽을 첫 번째 소네트에 벌써 그런 게 몇 가지 나와서 내가 적었습니다. Thou feedest. 근데 책에는 시에는 feedest라고 apostrophe를 썼어요. 이 시에서 apostrophe를 썼다는 얘기는 여기 모음 하나를 없애버린 거예요. 왜냐면 운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이 소네트는 iambic pentameter라고 이것도 뭐 여러분들 내가 참 뭐 적어 줬어야 되는데 iambic 펜타미터라고 이게 빠 빠밤 빠밤 이런 약강이라는 뜻, 약강한 게 iambic인데 펜타미터 하면 오복격이에요. 오복격. foot라는 게 있는데 이게 하나의 foot예요. 약강 요게 하나의 foot야. 이런 게 한 줄에 5개가 있어요. 그러면 약강 이게 5개면 모음이 전체 몇 개라는 뜻이에요? 모음이 10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라인에 모음이 반드시 10개가 돼야 돼요. 그런데 feedest라고 해 버리면 한 번 더 발음을 해야 되거든요, 모음 하나를. 그러면 운이 안 맞아요. 10개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를 없애 버리고 feedest라고 말해요. feedest 해야 되는데 feedest 해 갖고 모음 하나를 줄여 버려요. 이 모음 하나를 줄이지 않으면 아니 노래 가사로 이거를 바꾼다고 하면 노래를 부를 수가 없죠. 그 가사가 아 나올 수가 없어. 곡에 붙은 시를 보면 그 어포스트로피를 안 붙이고 모음을 그대로 쓴다 그러면 모음수가 맞지 않기 때문에 노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thou feedest 하면 이것은 you feed라는 현대어로 바꾸면 you feed. 너가 먹이다, 뭐 공급하다. 밥을 먹이다가 feed잖아요. 그런 뜻이 됩니다. 또 thou bearest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도 ESD가 붙었으니까 현대어로 바꾸면 you bury. 네가 묻다, 묻어버리다 이런 뜻이 됩니다. Thou goest 그러면 you go. Thou doest 하면 you do. 그래서 thou가 주어일 경우에는 본동사 그 문장의 가장 서술형 그 동사 가장 중요한 동사 말하죠. 그 동사에는 est나 t를 붙이고 t를 붙인 경우는 thou art. 그럼 thou art라는 말 많이 봤죠. 시를 공부하면 thou art. 그러니까 이게 예수라는 뜻이 아니에요. you are 이런 뜻이에요. you are, thou art. 그 찬송가에 그런 가사가 있죠.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이게 이제 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송가의 영어 가사에 보면 How great thou art. 이게 뭐 하나님의 예술이 얼마나 멋있는가, 위대한가 이런 말이 아니에요. 당신이 얼마나 위대한지. How great you are. 이건 thou art. 그다음에 thou shalt. 이건 이제 십계명에서 많이 쓰죠. Thou shalt not kill. 이런 식으로 살인하지 말라. 이럴 때 shall 대신에 shall을 t를 붙여갖고 shalt라고 했어요. shalt. thou shalt. 이거는 저기 뭐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소네트를 읽다 보면 하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 이제 짧게 메모해 줬으니까 앞으로 보면서 이제 눈에 금방 띌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소네트에 대한 인트로덕션을 여러분들한테 과제로 내줬는데 그것은 뭐야 내가 다 읽고 이거 뭐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과제하면서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이해하면 돼요. 가끔 내가 이 소네트하고 필요한 부분에 있으면 그 부분을 찾아서 그때 가서 설명을 하고 읽는 방식을 취할 것입니다. 필요할 때는. 그러니까 인트로덕션이니까 셰익스피어 소넷은 이런 거구나. 소넷 시퀀스라고 해갖고 우리나라 옛날 시조로 따지면 사설 시조처럼 계속 이어지는 시퀀스. 154편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어떤 주제에 대한 게 계속 이어지다가 어떤 인물에 대한 걸로 이어지다가 뭔가 그 나름대로의 어떤 흐름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셰익스피어라는 그 인물 자체는 참으로 신비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셰익스피어 학자 중에 뭐 3분의 1 이상은 반 셰익스피어, 엔타이 스트래트포디안이라고 해요. 엔타이 스트래트포디안. 셰익스피어 고향이 스트래트포드 어폰 에이번이잖아요. 스트래트포디안이 셰익스피어주의자인데 엔타이 스트래트포디안이라고 해요. 그래서 반 셰익스피어주의자. 무슨 뜻이냐면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이 실제 있었던 그 셰익스피어라는 인물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작품을 쓴 사람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신비스러운 게 많은 거예요. 셰익스피어는. 온통 수수께끼 투성이에요. 선생님이 지금까지 400년 이상을 세계의 문학을 지배한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한 개인적 정보가 한 줌도 안 돼요. 한 줌. 그 동시대 사람들 중에서 그보다 못한 작가들도 몇 권의 책으로 그 흔적을 남겨놓고 그 사람의 존재를 보여주고 있는데 셰익스피어는 어디를 찾아봐도 셰익스피어의 진짜 바이오그래피컬한 흔적을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 그래서 셰익스피어를 믿지 못하고 셰익스피어는 어떤 귀족이 이름을 가명을 써갖고 그 사람인 것처럼 하고 작품을 썼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는 뭐 미국 소설가 뭐 마크 트웨인도 있고, 그다음에 셰익스피어 영화에 많이 등장하는 사람 케네스 브래너 그 영화 배우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유명한 사람 중에서 반 셰익스피어주의자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셰익스피어 가르치는 사람이 지금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셰익스피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 셰익스피어 수업이 망가질 뿐만 아니라 영국이 망가져요. 아마 영국은 셰익스피어에 대한 진짜 사실을 알고 있는데 감추고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그가 그 사람이 그 사람이든 아니든 셰익스피어라는 이름으로 쓰여진 작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밀고 나가는 거죠. 그 실존을 파헤쳐 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아마 이런지도 몰라요. 왜냐면 걔네들은 엄청나게 그 가려진 사실들이 많거든요. 서양 사람들은 그런 게 많아요. 어떤 클럽도 자기네들끼리만의 익스클루시브한 클럽. 거기서 착안돼서 나온 소설이 뭐예요? 다빈치 코드잖아요. 다빈치 코드. 다빈치 코드 소설 보면 그 기사들이 오래전 그 기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뭐 흔적을 보존하고 있다가 자기네들끼리만 비밀리에 전달해 오다가 어느 시점에서 이제 그 소설이 나왔다. 그래갖고 무슨 회개망측한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도 유효한
걔네들의 모임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프리메이슨. 이게 우리말로 뭐라고 석공들, 자유석공들이라고 하는데 프리메이슨. 굉장한 은밀한 조직이죠. 지금도 그들은 뭐 지역마다 브랜치가 있어갖고 정기적으로 모여서 마치 종교 행사를 하는 것처럼 자기들의 의식을 행해요. 근데 아무한테도 공개 안 해요. 백인들이 거의 다고, 거기서 뭐 워싱턴, 조지 워싱턴도 있고, 뭐 아이작 뉴턴도 거기에 들어가 있고, 다빈치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 하여튼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다 그 그룹에 속했던 프리메이슨 출신입니다. 근데 프리메이슨은 사실은 어디서 사실 출발한 거예요?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기술자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그 석공들을 수입해 온 거예요. 그때 기술을 최고의 기술로 성전을 지어야 하니까. 그렇게 해서 결성된 게 석공들의 어떤 연맹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인제 노조처럼 굳어지기 시작하면서 유럽으로 흘러가고, 유럽의 그 11세기, 12세기부터 쭉 유명한 그 대리석, 그 캐시드랄이라고 엄청난 성당들을 지었는데 다 석공들의 작업. 다른 사람은 손도 못 대. 오직 그 프리메이슨들만 그 일을 했다는 거죠. 독점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종교 의식 같은 것을 행하고, 뭐 간부도 만들고, 뭐 목에 이런 뭐 목걸이도 차고 있더라고요. 내가 사우스다코타 대학에 교환 교수로 갔을 때 우리하고 친하게 지내던 그 사우스다코타 교수 부인의 교수가 여자인데, 그 남편이, 그분도 뭐 박사이긴 한데 그분 교수는 아니었어요. 그분 군인 출신의 키가 장대같이 큰 백인 아저씨였는데 자기 프리메이슨에 속해 있대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가서 설교도 하고. 근데 좀 알려달라 그랬더니 절대로 말하지 않대요.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은 비밀 어떤 조직처럼 움직이는 게 있거든요. 그 다빈치 코드를 쓴 댄 브라운이 다빈치 코드를 쓴 다음에 약속한 게 있어요, 독자들하고. 다음에는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소설을 쓰겠다. 근데 아직까지 침묵하고 있어요. 10년이 훨씬 지났는데. 아마 어떤 압력에 의해서 쓰지 못하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 추측이에요. 또 진짜 믿지 마요. 아무튼 뭐 예일대도 가보면요, 예일대 비밀 클럽이 있어요. 백인들끼리 지들끼리 아주 완전 비밀 조직이 있고, 나중에 정치적으로 뭐 유명해지면 자기네들이 결탁할 수 있는 뭐 그런 끈앞을 다 맺어 놓고 있고, 하여튼 그 백인들에게는 그런 은밀한 것들이 있어요. 무시무시한 사람들. 뭔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셰익스피어라는 존재 자체가 영국에서 정말 실존한, 그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스트래트포드 어폰 에이번에서 태어나서 20대에 런던에 가서 거기서 영화 배우를 하고, 영화 배우가 아니라 거기서 연극 배우를 하고, 뭐 거기서 돈을 좀 많이 벌어 갖고 자기 고향으로 중년의 나이에 돌아왔던 사람. 근데 유언이라는 게 너무 유치해요. 유언이 뭐야? 내 두 번째로 좋은 침대는 본처에게 간다. 이게 유언이에요. 이 정도로 유명한 작품을 쓴 사람이 그런 유치한 유언을 쓸 수 있느냐? 사람들이 그래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 어디 배를 타고 항해하고 어디 가서 전쟁에 참전한 적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 전쟁에 대한 이미지를 드라마 속에서 경험한 사람처럼 쓸 수 있을까? 그 셰익스피어가 아니라는 거야. 그 셰익스피어는 돈만 많이 벌고 고향으로 금이 환영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스트래트포드 어폰 에이번에 가면 셰익스피어의 동상이 있어요. 흉상이 있는데, 이렇게 도톰하고 눈 동그랗고 이런, 여러분들 많이 본 흉상이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펜으로 이렇게 뭘 쓰고 있는 작가처럼 만들어진 동상인데, 재밌는 사실이 뭔지 압니까? 원래는 거기가 쌀가마가 놓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셰익스피어 흉상에 쌀가마가 놓여져 있었다. 무슨 뜻이냐? 이 사람 런던에 가서 돈 많이 벌어갖고 고향에 돌아와서 부자가 된 사람. 쌀가마니를 상징적으로 해갖고 흉상을 만들었던. 그런데 그 후에 그 사람이 그 작가야?
해갖고 그걸 뜯어고치고 종이와 펜으로 바꿨던 거예요. 근데 내가 작년 2월 런던에 갔다가 그 유명한 어떤 저기 귀족이 자기 집을 박물관으로 만든 게 있어요. 난 지금 이름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말해줄 생각했으면 찾았는데 갑자기 나온 말이라서 모르겠어. 그 박물관에 갔더니 거기 셰익스피어 흉상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쌀가마야. 그게 오리지널인지 뭔지는 모르는데 그거를 언급한 사람이 있대요. 비평가 중에서. 이 정도로 셰익스피어에 대해서는 수수께끼 사람인데 내가 왜 이 긴 이야기를 했느냐. 소넷 자체가 수수께끼 속에 쌓여있기 때문에. 소넷 자체. 소넷 자체가 수수께끼에 쌓여있습니다. 정말 신비한 사람이에요. 이게 누구에게 쓴 건지, 여기에 나오는 젊은이는 어떤 사람인지, 셰익스피어하고 동성연애를 한 관계인지, 또 등장하는 다크레이디는 어떤 여인인지, 흑인을 말하는 건지, 누구를 말하는 건지, 그리고 삼각관계, 이 남자와 또, 그러니까 이 다크레이디가 또 바람둥이에요. 다른 남자를 또 막 만나고 자고 이래. 그러니까 셰익스피어가 거기에 대한 질투, 삼각관계, 그 다음에 이 영맨이라는 젊은 아주 아름다운 남자는 아주 연애 박사야. 결혼도 안 하면서 맨날 막 여자들만 만나고 거기에 대한 질투심.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셰익스피어를 후원한 귀족이라고도 또 말하기도 하고 굉장히 복잡한 것이 가득 차 있어요. 소리. 그래서 뭐라고 내가 설명하기도 힘드니까 여러분 대충 정리된 거를 읽어보라고 한 거예요. 되게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WH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어? WH 여러분들 그 셰익스피어 내가 보통 대학원 교재로 쓰는 일반 대학원 교재로 쓰는 때 나오는 걸 보여줄게요. 이건 화면 공유를 안 해야 되겠죠. 이렇게 보면 이게 진짜 소네트가 출판된 표지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 WH 뭐 all happiness and 뭐라고 이런 데는 안 보여요. 이런 얘기를 한 것을 여러분들 가진 교재에 기록된 것이 그런 내용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거기 과연 그 사람이 누구냐 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다시. 이 정도로 인트로덕션을 하고 일본 소네트를 보기 전에 일단 우리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요 내용을 한번 봅시다. The Fair Young Man, 아름다운 젊은 남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소네트 1번에서 126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남자친구에게 어드레스 됐다. 그 사람을 향하여 쓴 소넷이다. 근데 아주 굉장히 시인보다 젊은 남자. 그래서 처음 1에서 17 소넷은 이 친구, 이 젊은 남자에게 자꾸 여자만 만나고 바람 피우고, 바람도 아니지만 뭐 연애만 하지 말고 결혼해서 애를 낳으라는 얘기를 해요. 1번부터 17번까지 소넷. 정말 지겨울 정도로 애 낳으라는 얘기를 해요. 너의 아름다움을 그냥 너 늙어서 다 없애버릴 거냐? 너 젊었을 때 너하고 똑같은 아름다움을 계승시키게 하라. 이런 얘기가 1에서 17번 소넷 주제거든요. 그러면서 그 인간관계가 아주 더 강렬하게 되고 소넷을 읽다 보면 그다음에 또 그 남자하고 또 헤어지는 순간이 있는데 그건 또 슬픔이 막 주제가 되는 소넷이 나오고 그 영매는 아주 굉장히 귀족이에요.
upper class에 속해 있고 잘생긴 것 이상으로 잘생겼다고, 엄청나게 잘생겼다고 해요. 그리고 given to wantonness, 약간 좀 그 문란한 삶을 살았다. 그런데 우리는 이 소넷을 읽으면서 진정한 어떤 사랑의 시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비평가들로 하여금 그러면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면 셰익스피어하고 무슨 동성애를 한 거야? 이런 것까지 의심할 정도로.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포함한 시 중에 하나가 동성애하고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 시가 있어요. 아니면 이것이 엘리자베스 시대의 통상적인 남과 남 사이의 우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유럽 사람들은 고대 히랍에서부터 남자 여자의 사랑을 가장 낮은 사랑으로 여겼어요. 마치 만약에 그 사랑의 사다리가 있다고 치면 제일 낮은 바닥에 있던 레더의 가장 낮은 런은 에로틱한 사랑이에요. 에로틱한 사랑.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사랑이 있는 중에 우정이 있잖아요. 우정. 그 우정, 남자와 남자 사이의 우정을 남녀 관계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사랑으로 해요. 그래서 심포지움이라는 플라톤의 그 책을 보면 그 심포지움이라는 게 그런 남자들의 모임이에요. 남자들이 모여서 뭐 토론하고 이러는 거. 지금은 심포지움이 됐지만 그렇게 굉장히 남자들끼리의 관계가 돈독하거든요. 우정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강해요. 이탈리아에 갔더니 정말 그 유명한 그 다빈치 주변에는요, 그 아주 잘생긴 아동들이 옆에 쭉 그 동상에 서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동성애 관계였다는 거예요. 특이하죠. 유럽 사람들에게는 남자와 남자의 관계가 하여튼 묘해요. 미묘해요. 그런데 셰익스피어의 소네트를 보면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셰익스피어는 그 남자하고 동성애를 하지 않아요. 여기서 착안해갖고 만든 영화가 있죠. 셰익스피어입니다. 나중에 그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안 하고, 일단 어떤 남자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요. 아름다운 남자. 뭐 이런 정도를 알고 우리 첫 번째 소넷부터 한번 넘어가 보기로 합시다. 자, 이거 작품을 잠깐 찾아볼게요. 여기, 이거는 방송사고 아닙니다. 자, 처음 소넷이에요. 좀 잘 작게 보이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뭐 종이로 프린트했으면 그거 갖고 보고 있으면 더 좋고요. 나는 여러분들한테 이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할 거야. 이걸 보면서. 그런데 보기 전에 이 시를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읽는 것보다 원어민이 읽는 게 훨씬 낫겠죠? 여러분들 셰익스피어 소넷을 유튜브에서 치면 굉장히 많아요, 읽는 사람은. 근데 미국 발음으로 절대 듣지 말고 영국 발음으로, 그리고 남자 목소리로 들으면 셰익스피어가 하는 소리처럼 들려요. 미국 목소리로 들으니까 영 아니에요. 미국 발음으로. 자, 이거는 영국의 어떤 Sir John Gielgud라는 사람이 읽은 건데 비교적 다른 거에 비해서는 좀 낫더라고요. 한번 배우기 바랍니다. From fairest creatures we desire increase, that thereby beauty's rose might never die. But as the riper should by time decease, his tender air might
bear his memory. But thou, contracted to thine own bright eyes, feedst thy life's flame with self-substantial fuel, making a famine where abundance lies, thyself thy foe, to thy sweet self too cruel. Thou that art now the world's fresh ornament, and only herald to the gaudy spring, within thine own bud buryest thy content, and tender churl makest waste in niggarding. Pity the world, or else this glutton be, to eat the world's dew by the grave and thee. 자, 뭐 굉장히 극적으로 읽지는 않고 평범하게 읽는 거죠. 그냥 막 감정을 넣고 잘 읽지는 않아요. 영국 사람들 시를 읽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 시를 여러분들 안 했으리라고 믿어요. 왜냐면 숙제가 아니니까. 자, 처음 라인을 한번 봅시다. 첫 시간은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이게 만약에 두 번째 시간까지 진행될 거니까 여러분 과제한 거는 그럼 그 다음 날 확인하는 게 되겠습니다. 먼저 봅시다. From fairest creatures we desire increase.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일단 모르죠. 다 일단 여러분들한테 그 정보를 줄게요. 소네트는 4행씩 잘라야 돼. 셰익스피어의 소넷은 그 셰익스피어리안 라임 스킴이거든요. 뭐냐면 A, B, A, B, C, D, C, D, E, F, E, F, G, G 이렇게 해서 14행이에요. 14행 씁니다. 그래서 이 4개의 행이 하나의 아이디어, 그 다음이 또 하나의 아이디어, 3개의 아이디어가 나온 다음에 마지막 2행이 커플릿이라고 해요. 두 쌍이라는 뜻이, 한 쌍의 두 라인, 커플릿이 결론이에요. 결론. 이걸 쿼트레인이라고 해요. 쿼트레인. 4행이지, 4행시. 쿼트레인이 3쿼트레인. 하나, 둘, 셋 쿼트레인 플러스 1 커플릿. 하고 14행의 시입니다. 그래서 4줄씩 번역하면 딱 아이디어가 떠올라야 돼요. 같은 아이디어를 그 안에서 한 문장일 수도 있고 한 가지 아이디어일 수도 있고, 그러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셰익스피어 시를 공부할 때는 라인 하나에서 뭔가를 찾아야 돼요. From fairest creature we desire increase. 하나도 어려운 거 없어요. 이 부분은. 그죠? 당연히 위가 주어겠죠. 그러면 desire가 동사겠죠. increase가 이게 문제야. increase도 동사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명사예요. 그래서 이건 셰익스피어 시 공부는요, 구문 파악하는데 굉장히 좋은 교재입니다. 막 엄청나게 꼬여 있기 때문에 그걸 풀어나가는 과정이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increase를 원합니다. 이 말이죠. increase를 원합니다. 누구로부터? from 아름다운 피조물. 이 피조물 creature는 뭐 짐승도 되고 뭐도 되지만 뭐 어떤 거든지 존재하는 생명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부터 우리가 바라는 것은 increase를 바랍니다. 그럼 increase가 뭐겠어요? increase는 증가, 늘어나는 것. 아까 내가 이 1에서부터 17번 소넷의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애기 나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increase는
우리가 desire하고 우리가 원하는 거지만 사실은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창세기.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be fruitful and multiply. be fruitful and multiply.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라. be fruitful을 열매가 많아라라는 말을 생육하라고 번역을 했고 multiply. 생육하고 뭐 많아져 번성하고 막 배로 늘어나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increase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의 어떤 섭리예요. 창조할 때 내린 첫 번째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뭐 아이를 낳고 후손을 낳고 뭐 짐승들은 새끼를 낳고 하는 거 이거는 너무나 올바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지금 그것을 저버리기 때문에 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잖아요. 곧 큰일 날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만 해도 우리는 애기가 애 많이 낳아갖고 나라가 큰일 날 줄 알고, 막 둘만 낳아 잘 낳자, 뭐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이런 게 무지무지 유행했는데, 그게 3, 40년 앞도 못 내다본 거예요. 3, 40년 앞도 못 내다본 거예요. 그때 이후로 이제 인구가 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심각한 상황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increase는 무지무지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아름다운 것으로부터는, 정말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부터는 좀 더 늘어났으면 하는 것을 우리는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대시 나오는데, 셰익스피어 소넷에서 that이라고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되게 so that이 많아요. so. 그렇게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바랍니다. 그래서라는 말을 또 반복하는 thereby. increase를 통하여, increase로 인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인하여, 늘어나는 것으로 인하여, beauteous rose might never die. 이것도 뻔하죠. 너무 쉽죠, 이 문장. 아름다움의 장미가 결코 죽지 않게. 아름다움의 장미라는 말은 어떤 여성성을 또 말할 수 있어요. 로즈는 영국 사람들의 꽃이잖아요. 또 영국에서 로즈 하면 굉장히 여성과 관련된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의 장미, 아름다운 장미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름다운 여성미, 아름다운 장미가 결코 시들지 않도록. 가장 아름다운 여인들에게 우리가 바라는 것은 더 많아졌으면, 더 늘어났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 문장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But as a riper should by time decrease. riper, 이런 게 이제 셰익스피어는 어려워요. riper, 익었다는 거잖아요. 익었다는 거. 익은 것이 시간이 지나면 감소하는 것처럼. 그럼 riper는 뭐냐면 익어서 늙었다는 뜻이에요. 늙은 사람들, 늙은이들, 뭐 늙어가는 어떤 존재. 이렇게 늙고 성숙한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by time, 시간에 의해서 disease, 죄송합니다. increase하고 혼동해서 disease, 이거는 이제 운을 맞춘 거죠. 이게 AA야. die, memory, EP. 이렇게 운이 맞는 거야. 빰빰빰빰 두 개씩. 그러면 나이 들고 성숙한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죽을 수밖에 없듯이 as 그의 tender air, tender는 아름다운, 뭐 부드럽고 좋다는 뜻이니까 여기서는 곱고 아름다운 후손, 그의 후손, 남성이 나와요. 남성. 앞에서는 여성의 아름다움을 말했는데 그 아름다운 남성의 아름다운 후손은 might bear his memory, 그의 추억을 간직하게 될 것입니다. 간직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들면 다 시간 지나면 죽기 때문에, as는 because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죽기 때문에, 또 죽어가기 때문에, 죽는다면 그의 어린 후계자, 텐다움은 여리고 연약하고, 그러니까 아이라고
갓난아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죠. 그의 그 아름답고 부드러운 그의 후손은 그 남자의 메모리, 그 남자가 갖고 있는 모든 기억과 아름다움을 빼요. 간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토픽 센텐스가 뭐예요? 우리는 모든 아름다운 것으로부터 우리는 증가를 원합니다. 갈망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의 장미가 결코 시들지 않게 계속 피게. 그러나 늙은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그의 아주 고운 후계자는 그 남자의 아름다움, 그 남자의 추억을 새길 것입니다. 빼야 간직하고 뭐 지고 가고 이런 뜻으로 설명합니다. 자, 50분이 넘었기 때문에 첫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로 이어가겠습니다.